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가, 또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유선 삼성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1995년부터 26년간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는 삼성자산운용으로 옮기셔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작년부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해볼 얘기는 내년 경제 전망, 네. 요걸 주로 얘기해보고 특히 이제 좀 금리는 어떻게 될까? 네.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선 센터장님은 워낙 또 매크로 쪽 전문가시니까 네. 이쪽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내년 경제 성장 전망 네.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았고 올해 하반기에 좀 성장 탄력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도 이제 성장 둔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저 효과들도 있고 해서 음. 성장세 둔화가 더 가팔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음. 일단 근거는 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좀 더 이제 빨라지고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제 활동들이 재개되는 효과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이나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이제 어떤 순환적인 경기 흐름들을 보이는 이제 산업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의 네. 반도체 산업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네. 내년 이제 중반까지는 좀 경기가 둔화될 걸로 보이고 있어서 한국 경제를 좀 끌고 나가는 이 버팀목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제 회복이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자면 상저하고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상반기는 조금 더디더라도 하반기 갈수록 좀 네. 빨라지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큰 흐름 아래서 뭐 몇 가지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 네. 지금 가장 큰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그 공급망 병목 네, 현상인 네.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이게 언제쯤 찾아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셧다운 효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감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이제 안 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부분에서 중요하게 일을 하는 부분들이 또 은퇴를 하거나 또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스템적으로 인프라가 좀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공급 측면에서의 이제 이슈들이 좀 물가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됐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조금 이제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이제 있는 뭐 다시 그런 문을 열고 공장도 이런 가동되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이제 이러한 걱정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방법은 사실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라면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법은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물건들을 좀 이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하고 얼마 있는 전에 또 인프라 투자 법안을 네, 또 미국에서 했습니다. 통과시켰죠. 그래서 시간은 네. 좀 걸리겠지만 이제 이러한 물류 비용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도 투자 재개에 나서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 물류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하반기는 괜찮아지니까 또 네. 경기 흐름도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다. 예. 인플레 우려들도 조금 이제 나아지고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뭐 있는데 그런 걱정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의 셧다운이 다시 2020년의 초반 수준으로 강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경제 활동, 생산 활동 재개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병목 이슈가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인플레로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갑자기 이제 인플레가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네. 지속되는 게 네. 공급망 병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럼 상반기에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내년에. 네. 그러면 인플레는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은 미국 각 제조업 그 지역별 제조업 그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지연 강도가 네. 세진 겁니다. 네. 그나마 이제 조금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 강도가 조금 완화되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좀 높을 고공행진을 하고 수준이네요.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유가 부분 이런 에너지 가격 문제들은 사실은 빠르게 해소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좀 유가가 급등세에서 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기저 효과들을 감안해서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거다라고는 네. 보고 있는데 뭐 임금이라든가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공급망 병목이 해소되더라도 네. 임금이나 유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가 바로 잦아든다 이런 네, 건 막 아니다. 빠르게 막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요. 네, 이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면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인플레를 좀 잡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내년이니까 어차피 네. 좀 예. 사실 우리 한국은행은 음. 최근에 이제 금융 불균형,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고 부채가 너무 많다 음. 이런 이제 명목하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사실 그게 중요한 목적이다라면 저희는 금리를 한국에서 올리는 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산 가격의 버블이나 부채 문제가 없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망 때문에 인플레가 오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서둘러서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 원인과 해법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막혔는데 네, 금리 예, 올려가지고 금리 해결할 올린다고 일은 아니다. 네. 근데 왜 그럼 요즘에 파월 의장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내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들을 할까?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의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매파적인 좀 입장을 좀 잠깐 이제 보여주는 것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하나 해석이 어떤 따로 하나 정치적인 그런 게 해석.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저 효과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이 물가가 금리 때문에 촉발된 건 아니지만은 물가가 높을 때 뭔가 긴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해놓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자산 시장도 주식 시장 이런 쪽에 돈이 너무 느슨한 유동 통화 정책 때문에 과열이나 버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 이 부분들을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거다. 네네. 네. 근데 파월 의장은 작년 뭐 올해도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다라고 네네. 지금까지 얘기를 네.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입장을 이제 바꾸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땡긴다라든가 네. 테이퍼링하는 규모를 뭐 늘린다든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왜 파월 의장이 저렇게 조급한 발언을 할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그 뒷면에는 표면적으로는 선제적이지는 않지만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높을 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놔야 다음에 또 오미크론이든 또 다른 이제 변종이 또 다른 나왔을 계속 때 나오겠죠. 예, 네. 경기가 둔화됐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카드를 다 써버린 상황이어서 조금 정책 정상화를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럼 있습니다. 미 연준은 언제쯤 네. 내년에 금리 네.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좀 보세요? 사실은 이제 내년 중후반에 금리 인상 논의들이 막 돼서 네. 빠르면 내년 연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네. 2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내년 가을 정도부터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더 빨라지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 뭐 올리는 건 내년 가을부터 뭐 이렇게 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금리 수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올라갈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3월달에 지금 연 뭐 1.75 미국 금리 네, 10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네. 올라가지고 약간 시장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갈지 가늠이 되면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금리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명목금리입니다. 네. 이 명목금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와 실질 성장률을 이제 보상해주는 이제 금리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그리고 미국이 성장한 것만큼은 내가 돈의 가치를 1년 후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은 계속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다 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명목금리는요. 빨간색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연초에 이제 기대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고요. 네. 국채 금리도 이제 따라 올라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초록색 선이 원래 이 빨간색 선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는 명목금리는 물가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채권을 들고 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을 때 돈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물가보다도 더 낮은 명목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가 뭐 높아질 거야 공급망 때문에 그다음에 파월이 긴축 매파적이야라고 해서 걱정들은 하지만 명목금리는 시장의 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시장에서 국채금리에서 반영이 되는 인플레 우려는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는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파월이 좀 더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거나 하면은 성장이나 이런 데 좀 썩 좋지는 않을 거야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금리를 전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예. 금리는 물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어렵다라든가 최소한 그 실질 성장한 만큼은 이제 이자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 금리 추이들을 결정하는 경제의 여건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까만색 선이고요. 네. 미국의 고용률,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나 고용이 되고 있느냐 이제 예.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제 상황이 좀 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에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등락은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이 고용 여건,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금리의 흐름들이 좀 높아졌다가 또 뭐 어떤 이슈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가도 다시 경제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과거에 지금 미국의 고용률이 한 59% 가까이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과거 수준으로 60% 내년에 좋아진다,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는 한 2% 전후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다소 상승하는 네, 쪽으로 네. 가게 되겠네 내년에.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그 긴축, 네. 그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긴축을 네. 의미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2014년에서 15년 해서 네. 테이퍼링하고 뭐 또 그 이후에 금리 인상기 네. 네. 이때랑 좀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하고 좀 차이점 이런 네.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은행들의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QE 정책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겠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차이점은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13년 5월에 버냉키가 처음 꺼낸 단어여서 네. 그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예, 기억을 5월 하시겠죠? 달인가요? 예, 버냉키 쇼크라고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충격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충격을 한번 경험했던 네. 이제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긴축 발작이 있는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13년 5월에 했는데요. 실제 테이퍼링은 14년 동안 2014년에 했죠. 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조금 약간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테이퍼링을 돈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기는 늘리는데 늘리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늘리는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에 까만색 선인 연준의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기울기가 이제 완만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15년 이후부터는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고 유지를 합니다. 음. 그리고 15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들이 논의가 돼서 네. 15년 말에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주가나 자산 가격의 움직임들은 연준이 돈을 푸는 속도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는 시기에는 이제 변동성들은 좀 있지만은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정작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요. 이 당시에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시장, 특히 이제 중국이 조금 많이 불안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는 이렇게 좀 간격이 있었는데 지금 네. 거의 뭐 붙어서 네.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보다는 경제 여건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그 당시 주가는 좀 하락 흐름을 보였다가 네. 나중에 또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제가 괜찮네라고 하니까 17년, 16년 초반 이후부터는 그 주가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진짜 줄이는 돈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18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땐 충격은요. 테이퍼링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좀 더 크고 자산을 축소하는 그 정책이 우리 자산 시장에는 제일 큰 충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이 자산 축소에 대한 얘기들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터키나 뭐 이런 좀 그 터키에서 지금 상당히 리라화 때문에 네, 네. 혼란이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선진국이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국면이 네. 되면 네. 뭐 선진국은 멀쩡해도 네. 신흥국에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우려가 네. 커지는데 네. 이게 한국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흥국들의 그 금리를 이제 미국이 뭐 올린다고 하면 미리 올려야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금리를 올리는 그 자체가 신흥국한테는 썩 시장 자체는 좋은 스토리는 아니죠. 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이제 올렸 그 시기에 글로벌 자금 유입 현황들을 보시면은 네. 돈들이 다 선진국으로만 갑니다. 음. 노란색 그 막대기는 이머징 쪽으로는 돈이 13년부터 15년 내내 잘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이런 이제 이머징에 속하느냐 뭐 선진국에 속하느냐 이제 논쟁은 많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딱히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의 이제 어떤 업황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는 외국인이 내내 그동안은 팔았는데요. 한국 시장은 거의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자금으로만 올라왔는데 이 매도세가 저희가 볼 땐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이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이익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뭐 거의 똔똔이다,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익에는 조금 이제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어떤 그 이제 통신 서비스에 포함되는 회사의 그 일본 계열사 이제 이익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내년에 한 7~8% 정도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익 업황이 이제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출에 하고 이익하고는 정말 동일하게 갑니다. 까만색 선이 한국의 기업 이익의 전망치고요. 빨간색이 수출 금액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8년, 19년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이익의 추이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정점을 찍고 급락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익이 사상 최고치 왔는데 그 당시처럼 이게 급감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나마 저희가 그 당시와는 좀 환경이 다른 게 반도체 사이클이 그때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던 그런 시기여서 좀 환경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자세한 건 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런 큰 흐름 매크로 전망하에서 네. 내년에 좀 주요한 투자 아이디어 네. 뭐 이런 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자산 시장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그 제품의 수요로 가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잘 작동했던 상황이었고 네. 그 기업이 이익화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제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업의 이익의 증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돈을 직접 풀어서 자산을 매입하는 중앙은행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에 있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강도가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내년에는 그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런 국면에서는 커지는 걸 보셨기 때문에 네. 이런 때는 잘 버틸 수 있고 잘 벌고 그다음에 탄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나 그다음에 국가를 선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흔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퀄리티 주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업 이익의 질이라든가 재무제표의 상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을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내년 경제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머니를 많이 벌자라는 네, 이제 아이디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으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